매서운 추위가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게 하지만 겨울철은 바다의 싱싱한 별미가 쏟아져 나와 우리 밥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유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속살로 사랑받아온 가리비를 빼놓을 수 없다.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로 회는 물론 찜이나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맛과 영양 모두 탁월함을 뽐내는 가리비.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바다의 귀한 선물 가리비와 함께한다. 가리비는 단백질이 풍부해 남녀노소에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리신,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고 칼슘이 함유되어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칼륨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성인의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타우린 성분이 피로를 회복시키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지방이 거의 없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가리비를 고를 때는 조개의 껍데기에 광택이 있는 것이 좋고 가리비 살은 투명하면서도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한 가리비다. 가리비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탱글탱글 가리비를 짭조름한 베이컨에 말아 구워낸 가리비 베이컨 말이 구이. 이어서 달콤한 코코넛 라이스 위에 매콤 고소한 가리비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가리비 꼬치구이와 코코넛 라이스도 만들어보자. 달달하고 쫄깃한 가리비는 짭조름한 베이컨과 맛의 궁합이 참 좋은데요.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 구운 가리비는 한 입에 쏙 들어가서 파티 메뉴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상큼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가리비 베이컨 마리구이 만들어 볼게요. 가리비에는 단백질이 달걀보다 많이 들어있어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조절하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식재료로 손꼽힌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가리비 베이컨 마리구이. 먼저 생가리비를 손질해주는데 소금물에 넣고 해감한 후 깨끗이 씻은 가리비를 껍데기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그런 다음 검은 빛깔의 내장과 알은 제거하고 관자만 이용한다. 가리비의 살만 이용해서 요리하실 때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내장과 알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장과 알 그리고 껍데기는 버리지 말고 육수를 낼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리비와 함께 말아줄 양파는 길게 채를 썰고 베이컨도 말기 좋은 길이로 잘라 넣는다. 손질한 가리비와 양파를 베이컨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다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꼬치로 깨워준다. 이어서 단맛을 더해주면서 베이컨 겉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해지도록 꿀을 발라준다. 가리비와 베이컨 모두 짠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우실 때 소금은 절대 뿌리지 말고 후추만 뿌려서 구워주세요. 이제 뜨겁게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가리비를 깬 꼬치를 올려서 구워준다. 후추도 살짝 뿌려주고 굴려가며 익혀주다가 가리비와 베이컨이 어느 정도 익으면서 잘 붓게 되면 꼬치를 제거해준 다음 그릇에 덜어넣는다. 가리비 베이컨말을 곁들일 소스도 만들자. 냄비에 토마토 페이스트와 생크림, 다진 마늘, 설탕, 소금, 후추, 허브가루를 넣고 잘 저어가며 끓여준다. 이렇게 한 입 크기의 음식을 만드실 때는 한꺼번에 큰 접시에 올리는 것보다 하나씩 작은 접시를 이용해서 플레이팅 하시는 게 더욱더 보기 좋습니다. 그릇에 소스를 담은 뒤 베이컨 마리를 올리고 이탈리안 파슬리 잎을 한 장씩 떼어서 곁들여주면 가리비 베이컨 마리구이 완성! 부드러운 식감의 가리비와 고소한 베이컨이 만나 맛도 비주얼도 훌륭한 가리비 베이컨 마리구이. 간편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다른 요리가 완성됐다. 가리비는 다양한 소스와 참 잘 어울려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코코넛의 이국적인 향기는 가리비와 참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스파이시한 커리에 재운 가리비 구이를 코코넛 라이스 위에 올린 메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리비에는 칼륨이 들어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가리비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가리비 꼬치구이와 코코넛 라이스. 먼저 껍데기를 세척한 가리비를 끓는 물에 넣은 후 가리비가 입을 벌리면 재빨리 건져내 식혀준다. 이어서 가리비의 껍데기와 살을 분리해주는데
수저를 이용해 살짝 밀어주면 살이 쉽게 떨어져 나온다. 가리비의 살을 떼어낼 때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주면 더욱더 쉽게 살을 잘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시 커리 페이스트에 올리브 오일을 섞은 후 손질한 가리비 살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재워놓는데 이렇게 하면 간도 잘 배어들고 잡내도 없어진다. 이어서 기다란 꼬치를 준비해 가리비 살을 끼워준다. 통마늘이나 굵은 대파와 같이 좋아하는 채소를 가리비 사이에 함께 끼워도 좋다. 저는 오늘 태국식 메뉴를 만들기 위해 스파이시 커리 페이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이 페이스트를 구하기 어렵다면 시중에 파는 커리 가루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가리비 꼬치를 올려놓고 구워준다. 중간에 후추도 뿌려주고 앞뒤로 뒤집어가며 충분히 익혀준다. 이어서 코코넛 라이스를 만들어주는데 냄비에 씻은 쌀과 물 대신 코코넛 밀크를 부어준다. 그런 다음 후추, 소금으로 간을 하고 뚜껑을 덮은 후 밥을 짓는다. 저는 오늘 물 대신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밥을 지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짓는 냄비밥 지을 때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코코넛 라이스를 그릇에 담고 파슬리 가루를 골고루 뿌려준다. 그런 다음 가리비 꼬치구이를 올리고 레몬 조각과 허브 잎을 장식하면 가리비 꼬치구이와 코코넛 라이스 완성. 매콤한 커리향이 어우러진 가리비구이에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향이 일품인 코코넛 라이스까지. 이국적이지만 우리 입맛에도 꼭 맞는 매력적인 맛을 선물해준다. 가리비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므로 갖은 채소와 같이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어 좋은데 특히 부추나 두릅, 죽순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산란기인 2월에서 4월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것을 권하고 알레르기성 체질인 분들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 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가리비.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 온 가족을 위한 건강 식재료로 손색이 없다. 일반 조개류보다 활동량이 많아 쫄깃한 식감 또한 일품이며 회로 먹거나 구이 혹은 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이번 주말 가리비로 우리 가족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켜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많아서 낙상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기가 쉽고 또 미끄러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시고요. 또 걸을 때 보폭은 좁게 천천히 걷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춥다고 이 주머니 코트에 이 손을 푹 찔러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평형 감각이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주머니에서 손은 빼고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은 관절액을 생성하는 활막으로 쌓여 있다. 이러한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림프구가 활막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주로 30, 40대 여성한테 주로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이 적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 같은 항체를 발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 관절염. 왕성히 활동할 나이에 생겨 삶의 질을 낮추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폐나 심장,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면역 이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고혁재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좀 흔히 들어보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대부분 저희 과에 맨 처음에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류마티스라는 게 저희 과 이름이고 병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검사에서 항체가 발견되는 면역 질환이고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라고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고요. 네.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한 1% 정도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병하고 특히 환경적인 요인 중에 흡연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제 먼저 관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관절 안에는 이렇게 연골, 그다음에 활액막, 관절 주머니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이 관절이 아프면 관절이 망가져야만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연골이나 윤활막이나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윤활막이 점차 두꺼워지고 그 안에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부어올라서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하는 초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이 안에 염증 세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 주변의 뼈를 망가뜨리고 뼈를 파먹는 것처럼 미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진행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초기와 진행 과정이 다른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도 궁금해집니다. 다른 질병들처럼 가족력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진행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계 이상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이 발생하게 되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염증세포 같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 서로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증가되어 T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관절이 파괴되는 진행을 겪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흔히 얘기하는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아들이나 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궁금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전이 되지는 않고요. 네. 부모 중에 한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그 자식에서는 거의 발생할 확률이 일반이라고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HLA-DR-B1이라는 유전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지 좀 초기 증상을 알고 싶은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른 병하고 똑같이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네. 초기 증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의 특징은 관절이 붓고 누르면 아프고 관절이 국소적으로 열이 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관절이 뻣뻣합니다. 근데 이 뻣뻣함이 실제로 관절이 뻣뻣한 건지 그냥 손이 부은 건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관절 증상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증상인 만성 피로나 고열, 체중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관절염이라고 떠올렸을 때 흔히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 관절염을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초기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인데 노인성 관절염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손이고요. 네. 오른쪽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손입니다.
왼쪽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손을 보게 되면 손을 많이 쓰시지 않은 젊은 여성의 손임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침범한 곳을 보면 주로 중간 마디를 주로 침범하고 부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인성 관절염 환자 손을 보게 되면 주로 손가락의 끝마디가 돌출되어 있고 빨갛게 부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범하는 부위가 다르고요. 붓는 양상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고요. 앞에 초기 증상을 잘 기억하신다면 또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인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감별 진단할 때 특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염증성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비염증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관절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요. 초기 증상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한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최소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다가 움직이면 점차 풀리는 패턴, 그다음에 관절 부위에 열이 나고 부어오르면서 압통이 동시에 있는 패턴, 그리고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시간이 안 되는 뻣뻣함, 심지어는 한 10분이면 금방 풀리는 아침에 뻣뻣함이 있고요. 움직일수록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면서 좋아질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열감이나 이런 발적이 없이 단순히 붓거나 통증만 있는 경우가 비염증성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골의 퇴행에 의한 관절염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가 오히려 우리 몸의 일부인 활막을 공격하면서 지속적인 염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인데 염증이 심하면 연골과 관절이 파괴되고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국내에만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류마티스 인자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진료 보러 왔습니다. 최근에 손가락 관절 아니면 그 외의 관절들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아침에 뻣뻣해서 쥐고 피기가 어려워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많이 사용할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혹시 만성적으로 간이나 폐, 콩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 관절에서 시작된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직후에 손이 뻣뻣해지는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이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바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정상인에서도 한 5% 정도 양성이 나오고 65세가 되면 한 10에서 20%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양성률이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사람들도 만성적인 간 질환이나 폐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양성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결된 관절 증상이 있지 않으면 류마티스 인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은 주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이뤄진다. 다른 많은 종류의 관절염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면 류마티스 인자 검사나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에 이유 없이 자꾸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관절 아픈 것이 실제로 어떤 양상인가요? 네, 관절을 만져보면 부어있고 열감도 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더 심해요. 최근에 관절이 불편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절 마디가 붓는 이유는 활막이 붓고 그 주위에 관절 삼출액이라는 물이 차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되면서 관절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져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관절이 그렇게 부어오르고 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일단 류마티스 항체나 CCP 항체 같은 여러 가지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와 관절 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의미 있는 소견이 돼서 확진이 되면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할 거고, 약물 치료의 단계는 이제 초기 때 쓰는 약물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약물을 추가로 조절을 할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관절의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항류마티스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속도가 아주 느린 방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이런 관절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치료를 통해서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만성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고 진행을 멈춰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다. 꾸준한 치료는 관절의 통증, 변형,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합병증도 막을 수 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고통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에 초기 증상을 설명해 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방문하게 되면 네. 그러한 염증성 관절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의 지속 기간도 물어보게 되고요. 만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최소 6주 이상 지속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관절부에 열이 나고 물이 찼는지 만져보고 눌러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거기서 의미 있는 소견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된다면 이제 혈액 검사나 방사선 사진, 관절 초음파, 관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흔하게 하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 CCP 항체, 염증 수치 같은 걸 검사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먼저 혈액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혈액 검사로 주로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인자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검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성이면 꼭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대부분 환자의 3분의 2에서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검사하면 많이 양성이 나오지만 정상 성인에서도 한 5% 양성이 되고 65세 이상에서는 10에서 20% 가까이 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CCP 항체라고 해서 정확도가 훨씬 높고 정상인에서 1.5% 정도의 양성,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에서 양성률이 떨어지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CCP 항체를 추가로 검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기본 검사로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빈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검사를 하게 되고요. 관절 활성도를 알기 위해서 염증 수치라는 걸 검사하는데 ESR, CRP 항목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검사 외에도 결국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 감시를 위한 일반 혈액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만성 빈혈을 유발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 먹게 되고 소화불량도 많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약제 때문에 철분 흡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갔을 때 생기는 경우고요. 초기 때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진단법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초기에는 관절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오신 환자분들을 엑스레이 촬영할 때는 관절 손상이 혹시 생겼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보이는 소견입니다. 대부분은 손을 침범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관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손등에도 뼈가 파괴되면서 손상이 돼서 오목하게 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골 손상이 진행되게 되면 이거는 손목 사진인데요, 환자의. 손목도 뼈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절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길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연골입니다. 근데 관절이 염증이 진행하게 되면서 연골이 망가지게 되고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망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길이 좁아지고 주변의 관절이 패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방치되게 되면 이런 길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뼈가 다 유압되는 말기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학회에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목표를 정해서 치료하자 하는 기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원칙은 일단 환자의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렇지만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병이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의 진행을 조절하고 그렇게 조절함으로써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이 없으면서 병의 진행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자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중요한 병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무리 좋은 약물 치료라도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단계 중에 제가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환자에 대한 병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고치지 못하고 오래 가고 난치성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다음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이 초기에 잘 이해가 된다면 꾸준한 치료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러한 환자 교육 중에 이제 어떤 운동이 좋은지, 그다음에 금연 금주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투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로 많이 쓰는 약은 이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약을 증상 조절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소염 진통제로 통칭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통일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상 조절 투약은 이 두 가지고요. 병의 진행을 조절하는 투약은 항류마티스 약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조합을 해서 1에서 3개월 간격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 약제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치료를 받는 동안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운동요법은 급성기하고 만성기로 나눠지는데요. 막상 관절이 많이 아프고 부어 있고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움직이는 스트레칭 정도가 좋고요. 이런 급성기가 지나서 관절염증이 없고 그렇지만 관절 손상이 있어서 자꾸 불편한 분들은 고무공쥐기나 가볍게 걷기, 가벼운 무게 들기, 수중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은 실제로 치료과 관련돼서 효능이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많은 칼로리 섭취로 체중이 증가되면 관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이 필요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자극성이 적은 음식을 권유하게 되겠습니다. 자, 약물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제일 초반에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소염 진통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주로 소염과 진통과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정도 사용하면 효과를 알 수 있고요. 2주 사용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소염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로 교체하면 되고요. 대부분 이 소염 진통제는 증상 완화만 되고 실제 병 진행 조절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초기에 사용하다 결국은 중단하게 되겠고 위장 부작용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콕스투 선택 억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장 부작용이나 출혈 문제, 천식 악화와 관련된 부작용은 감소한 상태에서 투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증상 조절 목적으로 초기에 쓰는 약 중에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널리 쓰이는 항염 효과 약제입니다. 증상 호전 효과와 골 손상 감소 효과를 같이 가지는 약입니다. 초기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먹는 경구용과 주사제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고 관절 내의 주사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증상이 조절되면 감량을 빠르게 시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다. 많이들 또 이런 부분을 염려하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사용 시 초기 때 나타나는 것부터 장기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들이 주로 초기고요. 아래쪽이 장기간 사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혈당이 많이 오르고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 스테로이드 사용하게 되면 우울감과 행복감, 정서장애, 수면장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몸도 붓게 되고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이나 무혈성 괴사,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관절약 오래 드신 분들 얘기하시는 보름달형 얼굴, 고지혈증, 녹내장, 소화성 궤양, 골다공증, 백내장, 동맥경화, 부신 기능 부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질환의 진행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증상 조절 효과가 있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병의 진행을 조절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항류마티스 약제가 되겠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초기부터 사용할수록 결과가 좋고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초반에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쓰다가 항류마티스 약제를 마음대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서 대부분 2달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메소트렉세이트나 레플로노마이드, 하이드록시클로르킨, 설파살라진 같은 약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선택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항-TNF 제제나 잭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제의 대표적인 약제인 MTX에 대해서 설명을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적 차단제도 중요하지만 MTX는 단일요법, 병합요법에서 항상 우선시되는 제일 1차적으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원래는 50년제는 항암제로 개발됐고요. 86년도부터 치료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먹는 경구용과 피하 주사로 형태로 주사할 수 있고요. 흔한 부작용은 구역, 설사, 구강궤양, 구내염 같은 머리 빠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항암제와 비슷한 부작용들은 실제로 MTX 용량이 항암제 용량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용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보면서 투여를 하면 되겠고요. 임신이나 수유 시에는 투여 금기가 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는 조심해서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약물은 대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병이 잘 조절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투약이 꼭 필요하고요. 증상이 조절돼서 꾸준히 잘 지속되면 투약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병의 진행 정도나 호전 정도를 판단해서 전문의, 그러니까 담당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약물 중단이나
감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건너 뭐 듣기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일수록 백신 접종 혹은 예방 접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여러 가지 면역 조절 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중에 감염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특히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꼭 맞아야 될 거는 매년 우리 가을이나 초겨울에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독감 백신이고요. 네. 두 번째는 폐렴 사슬알균 백신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폐렴 구균 백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형 간염 백신, 그다음에 사람 인두종 바이러스인 자궁암 백신이 권장되는 백신이고요. 이거는 주로 비활성화된 백신이라 훨씬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잘 생기는 대상포진과 관련된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약독화된 생백신으로 부작용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환자에서 접종을 권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 제제나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 투여 중에는 금기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앞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료를 하고 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 성적이 좋으면 좋은 예후를 갖을 수 있지만 그런 치료 성적은 환자를 보고 바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치료하면서 개개인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치료가 잘 되더라도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1, 2년 내에 관절 손상이 지속되고 결국 10년 내에 50% 환자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보이지 않을 거지만요.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치료가 중단이 없이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망률에 대한 통계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전 통계긴 하지만 보통 한 2.5배 정도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물학적 제제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 개발로 계속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 수명 감소에 문제가 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년, 여자에서는 3에서 11년까지 수명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사망과 관련된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주 사망 원인은 주로 심혈관 질환과 감염이 되겠고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항류마티스 약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진행된 신체 장애가 생긴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질병의 활성도가 높아서 관절염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손상된 관절수가 많은 경우, 동반 질환은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혈액의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 그다음에 CCP 항체나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인 경우, 관절 증상이 안 좋아서 소염진 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초기에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가 사망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국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하고 꼭 진료가 필요하고요. 네. 류마티스 내과 진료 후에도 환자, 가족, 의사 간의 서로 간의 소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비가 오거나 날이 흐르면 어르신분들 많이들 허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날씨에 따라서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하고 똑같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기압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O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통증이 증상이 악화나 호전을 반복된다고 그랬죠. 네. 악화될 때는 관절에 열이 나고 물이 차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냉찜질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호전돼서 관절이 망가진 상태에서 관절이 쉬고 아플 때는 또 노인성 관절염하고 똑같이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면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입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관절염증이 심할 때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네. 어린이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성인에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똑같이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훨씬 더 결과도 안 좋고요. 그래서 소아에서도 똑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된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원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발병 원인이기도 하고 치료 중에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관절 염증 수치도 증가하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 꼭 필요하죠. 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은 무엇이 있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영양소들, 비타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결국은 골다공증이 진행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라던가 칼슘 섭취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치료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류마티스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날씨도 춥고 또 길거리도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기 때 침범하는 곳이 주로 손관절입니다. 네. 그리고 손목 관절이고요. 그래서 손목 관절이 관절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관절 주변에 골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절이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져서 주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나이에서도 골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약을 복용하면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면 살이 찐다더라.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있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 중에 소염진통제하고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네. 이런 약제들이 영향을 줍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식욕 증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부종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증상도 조절되고 병의 진행도 조절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마음대로 그렇다고 용량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되고요. 담당 전문의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소염진통제도 마찬가지로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소염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로 바꿔서 투여하게 되면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평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자, 네. 네, 결국은 초기부터 계속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중단되면 안 되고 또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나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그 다음에 보호자의 도움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류마티스 내과 고혁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면 그때는 관절이 너무 손상돼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제일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